안녕하세요. 제 인생의 발목을 잡을 사람들을 제대로 뿌리친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정말 별의 별일들을 다 겪었지만 최근 10년간 겪었던 일들은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준 일이었는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제 처지까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장직으로 일을 하셨고, 말 그대로 작업 반장이셨죠. 엄만 작게 한식당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 늘 바쁘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빠듯하게 사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순간에 변하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에게 생긴 사고 때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했을 무렵 엄만 항상 남동생을 데리고 식당에 가셨습니다. 식당 한켠에 작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 엄만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남동생을 거기에서 돌보며 일을 하신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고 하나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남동생이 그만 주방에서 펄펄 끓는 냄비를 그대로 엎어버린 거였어요.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남동생은 오른쪽 어깨부터 다리까지 모두 깊은 이도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수차례 긴급 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어릴 때 이런 화상 사고가 나면 더 힘든 게 성장하면서 피부 구축이 오기 쉬워서 그때그때마다 이식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만 하루 종일 남동생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셨고 아빤 그 치료비를 충당하고자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화상 수술 비용은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살던 집을 처분하고서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점점 저희 집 형편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만 매일같이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상진이 어떻게 해? 나 때문에 내가 그때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걸. 다 나 때문이야. 상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괜찮아. 수술 잘 끝났고 앞으로 이식 수술 받으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하셨잖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거 당신 잘못 아니야. 다행히 얼굴엔 화상이 없으니까 상진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평생 화상 자국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애가 잘 살 수 있을까? 남동생은 무사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지만 종종 화상 부위가 가렵고 따가워 잠을 잘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늘 안쓰럽게 생각하며 엄마 아빠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동생을 돌봤어요. 그러다 보니 제 학창 시절은 사실상 부모님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은 늘 미안해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모두 남동생 수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되자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시며 얘기를 하셨답니다. 전 그런 부모님께 밝은 척, 괜찮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왔어. 상진이는 아직 수술 안 끝났나 보네. 아까 막 들어갔어. 상진이가 누나 얼굴 보고 들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졸업식 잘했니? 엄마가 가봐야 하는데 못 가봐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 오늘 딱 상진이 수술이 잡혔다니. 아빠라도 쉬면 갔을 텐데 말이야. 미안해.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내 졸업식보다 상진이 수술이 더 중요하지. 어쩔 수 없잖아. 난 괜찮아. 친구들 중에서도 졸업식에 아무도 안 온 친구들 많은데 뭘. 엄만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하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사실
크면서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원망을 하면서 산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희 집 상황에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 대학을 진학하고서 졸업을 하고선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대학 등록금도 다 학자금 대출로 받아야 했고 취직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 취직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냥 들어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 부모님이 그 고단한 삶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천만다행인 건 저희 남동생이 밝게 잘 커졌다는 거였어요. 얼굴엔 화상 자국이 없었지만 옷 안쪽으론 전부 다 화상 자국이라 많이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은 정말 밝게 잘 자랐습니다. 머리도 얼마나 똑똑한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도 상장을 많이 받았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다 보니 남동생이 너무나 대견했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동생 입장에선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고 저고 고생하는 것 같다. 어떻게든 보탬이 되어보고자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은 대학도 무사히 졸업해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거뜬히 밥벌이를 잘 해먹는 동생을 보면서 부모님 가정 그때서야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은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동생의 결혼이었어요. 아무래도 몸에 화상 자국이 좀 많이 있다 보니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동생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였죠. 같은 직장에서 만난 올케는 남동생보다 2살이 많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첫인사를 올 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깊고 어른스럽다 느껴졌는데 상견례를 하면서 사돈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 올케네 집안 자체가 정말 품격이고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남동생은 이후로도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엄마 아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올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케는 부모님께 2배, 아니 3배는 넘게 더 챙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며칠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시며 몸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디스크가 한 번에 터지신 거였죠. 결국 며칠은 가만히 누워 쉬어야 했고 또 입원을 하게 되다 보니 전 당연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간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입원한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누가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올케였답니다. 어? 올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어? 엄마 입원했다고 해서 왔구나.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아까 반차 내고 왔어요. 어머님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긴 그래서요. 형님, 제가 이틀을 휴가 내서 어머님 간병하고 그 후에는 남편이 간병하겠대요. 어? 아니 내가 하면 돼 올케. 올케가 왜 휴가를 내? 내가 할게 내가. 회사에도 말해놨고 내가 쉬면 돼. 올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이틀은 어머님 간병할게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형님 이렇게 급작스럽게 휴가 내는 거 힘들다면서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형님 불편해지면 어떡해요. 저흰 그래도 휴가는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제가 쉬는 게 맞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친부모도 아니고 불편할 법도 한데 올케는 정말 성심성의껏 엄마의 간병을 했습니다. 이틀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한 후에도 그 뒤로도 퇴근하고 나면 또 병원에 와서 엄마 간병을 해주곤 했어요. 전 그런 올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건 30대 초반 끝자락이었어요. 2살 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답니다. 은퇴한 시부와 전업주부였던 시모가 계셨고 시숙과 신우는 전문직으로 능력도 좋고 다들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나 시숙과 신우의 경우 잘 사는 집안과 결혼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사실 저희 결혼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시부모님의 관심은 많지 않았었고요. 명절이나 생신 때 저희가 찾아가도 늘 신우나 시숙 가족들을 더 반기고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LA갈비를 좀 비싼 걸 사간 적이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모에게 밥을 먹자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어머님, 점심도 안 드셨다면서요. 저희 얼른 밥 먹어요. 고기 먼저 데울까요? 어? 아니, 잠깐만. 이따가 큰애네 온다 그랬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 어머님, 아주버니 끝나서 오시려면 9시는 훨씬 넘는데 그냥 저희끼리 식사하세요. 아까 배고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아주버님 연락 오신 건데요? 아까 한 20분 전쯤에. 아이, 갑자기 온대잖니. 어떻게 걔네 오는데 밥을 먼저 먹어. 아니, 니들 배고프면 밥 먹고 가라. 난 이따가 큰애네 오면 밥 먹으면 되니까. 저기 저 된장찌개 있으니까 거기에 대충 밥 먹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더니 다 같이 먹으려고 했던 LA갈비는 꺼내시지도 않고 된장찌개 대충 반찬만 내놓으시는데 순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모습에 어이없어 하면서 LA갈비를 잔뜩 퍼다가 먹지 않았으면 정말 속으로 계속 섭섭할 뻔했네요.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또 이런 상황이 워낙 익숙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 엄마랑 아빠가 워낙 형이랑 누나만 좋아해서 그래. 결혼할 때도 우린 한 푼 지원도 안 해줬으면서 형이랑 누나는 아주 그냥 빵빵하게 지원해줬다니까. 나 어릴 때도 맨날 형이랑 누나만 옆에서 챙겼지. 난 그냥 나대로 컸어. 앞으로 당신도 이런 일 종종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린 그냥 기보만 하자고. 당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섭섭했겠다. 나도 솔직히 아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야 뭐 평생 그래서 익숙해. 그래도 우리한테 너무 간섭 안 하고 관심 안 두니까 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형이랑 누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곤해하거든. 우린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처음엔 저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길래 저 역시 남편처럼 기본 도리만 하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전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임신을 했을 때도 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댁에선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남의 일인 것처럼 시부모님 항상 저를 한 발자국 멀리서 그저 지켜보는 분들일 뿐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에 점점 익숙해질 때쯤 상황은 반전이 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댁에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바로 잘 살던 시숙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딱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잘 사는 집안이었던 형님네 집에서 시숙을 자꾸 무시하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해부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 역시 마찬가지로 잘 사는 집안이었던 심해부네 집에서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당하며 별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시숙부터 신우이까지 가정이 깨지고서 방황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시부모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저희한테 별 관심도 갖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저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모가 뜬금없이 밥상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어, 다 덕재가 좋아하는 거잖아. 걔가 해산물 좋아하잖니. 시장 갔더니 신선한 문어가 있어가지고 문어 숙회랑 이것저것 해봤다. 너도 이거 좋아하지? 반찬들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다 싸가지고 가. 우리 막내 아들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혼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얼른 앉아. 엄마가 우리 막내 아들 먹이려고 이거 손수 다 장만한 거야. 와, 엄마 웬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땐 한 번 안 해주더니 오늘은 아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놨네. 당연하지. 아예 엄마가 그동안은 바쁘고 정신없어서 우리 막내를 잘 챙기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엄마가 우리 막내 잘 챙겨주마. 도대체 웬일로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갑작스런 시부모님의 관심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 점점 시부모님은 마치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엄청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한테도 은근슬쩍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한 번도 저희를 챙긴 적이 없기도 했지만 애들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애들을 봐주신 적도 없었거든요. 늘 시숙네 혹은 신우네 애들만 봐주셨지 제가 아프든 뭐라든 일이 있든 없든 저희 애들은 단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애들을 봐주겠다고 시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니들 다음 주에 결혼기념일 아니냐? 그때 니들 둘이 데이트라도 해라.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네? 갑자기요? 어머님, 여지껏 한 번도 안 봐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아유, 무슨 갑자긴 갑자기야. 내가 요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애들 봐주면 네가 나중에 우리 다 늙었을 때 네가 더 신경 쓸 거 아니니. 네? 아니, 어머님, 나중에 놓은 아주버님 집에서 보낼 거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난 우리 막내가 최고다. 아무래도 집에 막내가 최고지. 네 시숙이랑 씨는 까칠해가지고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안 들었다. 우리 막내랑 살 거야. 그제서야 왜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잘해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몬, 시숙도 이혼하고 신우의 가정도 위태로우니 이제 기댈 곳은 저희뿐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때서야 저에게 잘해주는 거였어요. 그 속내를 알고 나니까 전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형과 누나한테 치여 부모님 사랑을 잘 안 받다 보니 이런 관심조차도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죠. 명절엔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시댁에 더 오래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 이제 우리 가야지. 엄마랑 우리 아빠 기다리셔. 남동생네도 벌써 왔다 그러고 우리도 얼른 가자. 벌써 2시야. 아, 나 지금 속이 좀 안 좋은데 속이 좀 울렁거려 그러는데 한 2시간만 좀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점심 먹고 출발하자고 한 거 당신 피곤하다고 1시간만 잔다 그러고선 지금 2시가 다 된 건데 얼른 일어나. 나 진짜로 속이 안 좋다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어? 속 괜찮아지면 금방 출발하자고. 어차피 저녁 먹기 전까지만 가면 되잖아. 가서 찡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아이, 제발 여보. 나 좀만 쉴게. 그래, 미야. 괜히 지금 출발해서 속도 안 좋은데 거기서 찌푸리고 있는 것보다 좀 쉬어서 나아서 가는 게 낫지. 먼 거리도 아니고 조금만 더 있다 가렴. 처음엔 정말 남편 속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집에 들려 소화제라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화제를 가지고서 다시 시댁에 갔더니 남편 꼴을 보고서 전 바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글쎄 남편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선 떡을 집어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같이 과일을 먹으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너 이거 좀 먹어봐라. 사과가 아주 달다 달아. 오늘 저녁은 칼칼한 해물탕이나 사 먹으러 갈까? 니들 그냥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 가는 게 어떠니? 벌써 시간이 이런데 언제 처가 가려고 그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뭐해? 속 안 좋다며? 그래서 좀 누워있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누워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나저나 오늘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되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처가댁 가다 보면 시간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처남도 있고 우린 내일 가도 되잖아.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일어나. 애초에 아까 출발하기로 한 거 당신 몸 아프다고 하니까 기다린 거잖아. 지금 뭐해? 당장 일어나라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이번엔 시모가 나서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시모 뒤에 쪼르르 숨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부모 앞에서 어디 지금 부부싸움이야? 그거 좀 하루 더 있다 가면 뭐 얼마나 잘못된다고? 참 너도 답답하다 정말. 어머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형님 있었을 땐 점심 먹기도 전에 얼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더 있다 가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매번 매해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머,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있다가 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굳이 꼭 여기서 화를 내야 되겠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갈게요. 당신 여기 있어.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전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서 저 혼자 시댁을 나와버렸네요. 결국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야 툴툴대며 시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진짜 저희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은 꿍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입을 아주 한 대 딱 때려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전엔 시댁에만 가면 불편하다 싫다 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효자바람이 불어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웃긴 건 그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저더러 일을 하라며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 벌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애들도 둘이니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취직 자리를 알아봐도 도통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자주 아프기도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선 일을 다 정리하고 쉬고 계셨는데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다 저더러 쌀국수집을 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엄마 아는 분이 마침 쌀국수집을 하시다 건강이 나빠지셔서 정리를 하려고 하신다며 딱 좋은 기회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함께 쌀국수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쌀국수 가게를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앞으로 생활비를 반반씩 내놓자는 겁니다. 뭐? 생활비를 반반씩 내자고? 아니, 내가 당장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활비를 반반을 내. 일단 식당 시작하고 얘기해.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면 당신 애들이랑 집안일도 당분간 당신이 다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일한다면서 나더러 퇴근 일찍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라며. 그러면서 생활비도 안 낸다고? 그건 아니지. 암튼 다음 달부터 내가 앞으로 준 생활비에 딱 반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실 그동안 남편은 자기 번 돈에 딱 생활비를 정해 그것만 저한테 줬을 뿐 나머지 돈은 저한테 어디에 쓰는지조차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이야 왜 버리고 그랬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한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진짜 치사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쓰는 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전 더 도끼를 품고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그간 많았는데 차라리 내가 돈 벌고 말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열심히 쌀국수 집을 열고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가 큰애가 딱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고 작은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식당으로 애들을 받아서 저녁 시간까지 식당에서 애들을 돌보기도 했어요. 엄마는 오셔서 서빙도 도와주시고 애들도 같이 돌봐주셨고요. 저희 아빠 역시 간간히 오셔서 도와주셨답니다. 전 부모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죠.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돈을 각자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과 시댁에 하는 것부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명절이나 생신 때 대부분 양가 비슷하게 챙겨드리는데 남편은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시모가 생신이 비슷한 시기라 선물도 비슷한 가격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 생신 땐 용돈 20만 원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모 생일날 남편이 뭔가를 준비했더라고요. 갑자기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시모에게 케이크 위에 올려진 장식을 한번 땡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시모가 땡겼더니 돈이 아주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아이고, 역시 우리 막내. 이 엄마 생일이라고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엄마 감동받아서 눈물 나오겠다, 얘. 엄마, 지금까지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내년엔 더 좋은 걸로 잘 해드릴게요. 아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내가 우리 막내 덕분에 산다, 살아. 엄만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 없다. 나중에 엄마 다 늙어서 힘들 때 우리 막내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구나. 엄마 당연하죠. 내가 엄마 아빠 옆에 없으면 누가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시모와 시부랑 남편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시모 생신날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용돈을 챙겼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섭섭함을 내비쳤더니 남편은 저한테 어이없는 말만 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먼저 나랑 상의를 하던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우리 엄마 생일 땐 당신 20만 원만 챙기면 되지 않냐고 했잖아. 아니, 내가 내 부모 챙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돈으로 내가 챙기는 거야. 뭐 당신더러 돈 달래? 당신이 생각이 있었으면 장모님한테도 돈 더 드렸겠지. 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별말 안 하길래 그러면 되는구나 싶었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대체?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당연히 양가에 나가는 돈 공동으로 나가는 거니까 말하는 거지. 20만 원 공금에서 뺀 거고 나머지 내 돈으로 채운 거야. 그러니까 당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남편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꺼낼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싶었죠. 그러던 중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일을 쉬시게 되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정말 40년 넘게 쉬는 날 없이 일하시다가 이제 막 쉬시니 더 늦기 전에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신 부모님을 위해 가까운 동남아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동생네와도 얘기를 하고 서로 돈을 모아서 괜찮은 곳으로 결정을 하고 전 비행기표를 끊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통화를 남편이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그냥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설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당신 돈이 어디 있다고? 왜?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쌀국수 팔아서 보내드린 거야. 왜? 아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꼴을 못 봐 그래? 아직도 우리 18평에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언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한 푼이라도 모아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뭐 해준 거 하나 없어. 엄마 생신이고 아빠 생신이고 쪼들려 산다고 용돈 드리는 것도 줬다 안 줬다 그랬던 거 몰라? 지난번에 당신 어머님 생신 때 그 200만 원 어떻게 줬고? 그 정도도 안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 그거야. 그땐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러지. 아무튼 지금 그럴 여유 없으니까 당장 환불해. 어? 지금 당신이 그럴 때야? 지금 그럴 여유 없어 우리한테. 환불 못해. 그걸 왜 환불해? 그리고 궁금해서 뺏어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말할 자격도 없다고. 나더러 내가 벌어서 알아서 하라며. 그럴 땐 언제고 왜 말이 달라져?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봐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 드린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애들 봐주셔서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린 적 있어? 없잖아. 아이, 그러니까 잔말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꿍얼꿍얼대더니 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애들 키우는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죄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애들 다 봐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뭐 하나 챙겨드린 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더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여행이 행복하고 좋으셨는지 가서는 사진도 잔뜩 찍어서 오셨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보내드릴 걸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날 남편 카드 내역서가 우편으로 오는 날이었는데 그걸 열어보고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는 카드 내역이라고 해봤자 주유비나 점심 비용에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던 카드 내역만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 내역이 무려 500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상세 내역을 보니까 여행사에서 결제한 내역이 거의 1000 가까이 된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여보, 당신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카드 사용한 거 내역 바로바로 알림 안 떠? 오늘 카드 내역서 왔는데 아니 누가 거의 1000 가까이 쓴 거 같은데? 아, 그거 내가 쓴 거야. 뭐? 당신이 이걸 썼다고? 아니 왜? 아니 뭘 결제한 거길래 1000만 원 가까이를 써? 아니 우리 엄마가 유럽 여행 한번 가고 싶대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보내드렸지. 아까 방금 출발하셨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했었나? 아, 이거 엄마 또 섭섭하다 하시겠네. 며느리가 여행 가는데 연락 한 통 없다고. 뭐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고?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한테 돈이 어디 있냐고. 이걸 어떻게 결제하려고?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벌이가 큰 것도 아니고 전엔 그래도 성과급이나 보너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종종 시댁에 돈을 썼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돈을 쓸 줄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유, 어디 있긴. 당신 돈 있잖아. 보니까 당신 쌀국수집 잘 된다며? 왜 그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난 당신 얼마 못 버는 줄 알았더니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사람이 미어 터지던데. 당신 그 정도 벌면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부모님한테 효도한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 돈 많이 버니까 당신이 당연히 이거 내야지. 그래도 엄청 싸게 결제한 거야. 아무튼 당신한테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 엄마가 여행 끝나고서 당신 선물 사온다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더니 남편은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열불이 올라오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그럴 때냐며 당장 환불하라고 난리를 피우던 남편이었는데 본인 부모한텐 거의 1,000만 원을 척척 써버리다니요. 실은 저희 부모님 비행기표를 환불하라고 난리를 피웠던 그날 이후 전 사실 남편에 대해 모르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라고 기회를 좀 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고 나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전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남편에게 큰 가방 하나를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황당하게 절 쳐다보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이건 또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짐이지. 이제 들어올 필요 없어. 당장 나가. 뭐? 나더러 나가라고?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왜 나가, 내 집에서? 뭐,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와, 당신 좀 째째하다. 아니, 당신 벌이가 있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해? 잊었어? 한 달 전에 우리 엄마 아빠 동남아 보내주는 비행기표 그거 하나 결제했다고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니? 어? 그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당신이 그 정도 버는 줄 몰랐지.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당신 하는 거에 아무 말도 안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화 풀어. 남편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고선 무언가를 남편을 향해 던졌어요. 그건 바로 집 등기부 등본이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전에 살고 있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딱 날짜를 보니까 시모의 태도가 확 바뀌고 난 며칠 후였습니다. 결혼할 때 둘이서 모은 자금으로 빌라를 마련하면서 이래저래 공동 명의를 하는 것보다 한 명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 등기부 등본을 던지고서 전 바로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그래, 당신 평생 사랑 못 받다가 갑자기 관심 받으니까 좋아서 그랬겠다 싶어서 안쓰럽기도 했어. 근데 이건 뭐야? 집담보로 무슨 대출을 받았어? 이거 뭐냐고? 그게 있잖아. 뭐냐니까? 얼른 사실대로 말 안 해? 이렇게 대출 받아서 어디에 썼어? 거짓말 하는 순간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 얼른 얘기해. 그러자 우물쭈물하고 서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정말 전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실은 형이 좀 힘들다고 해서 형이 그냥 합의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라고. 그래서 재산도 분할 못하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뜯겨서 엄마가 맨날 울고불고 난리잖아.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그리고 일부는 엄마한테 드리고. 뭐? 시댁에다 그 돈을 줬다고? 그 돈을 전부 다? 아니, 전부는 아니고 반만. 그럼 그 반은 뭘 어쨌는데? 반으로 뭘 어쨌냐고? 당신 진짜 화 안 낼 거지? 진짜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지? 사실대로 말하면 나 안 쫓아낼 거지? 그지? 얘기나 해봐.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해보지. 대체 뭐냐고? 그때 갑자기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숨겨온 남편의 진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여보, 실은
아니, 난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런 거였거든? 아니, 난 주변에서 요즘 코인 많이 한다길래 그래서 그냥 투자란 것뿐이었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 갑자기 무슨 투자? 아니, 나도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지. 당연히 오를 줄 알아서 그걸 다 거기다 쏟아본 건데 처음엔 수익을 봤는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 아니, 근데 완전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조금 남아있어. 이제 금방 또 오른대. 그거 오르면 다 메꿀게. 다른 데 안 쓰고 담보로 잡은 거 다 메꾼다고. 어? 여보, 얘기 안 한 거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아니, 근데 나도 우리 잘 살아보려 그런 거야. 뭐? 우리 잘 살아보려고? 그걸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결정을 해. 그러고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 맞아? 어떻게 부부가 그런 큰 돈을 쓰는데 한마디 상의도 안 하냐고. 우리가 부부야? 우리가 이러고도 부부냐고. 다 필요 없고 나가라고. 여보, 여보. 나가, 당장 나가. 전 바로 현관문을 열고서 남편을 그대로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뒹굴고 말았어요. 그렇게 나뒹구는 꼴을 보고서도 전 화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가고서 전 문을 닫고서 겨우 거실에서 화를 삭히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반갑지도 않은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식당으로 누군가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몬 들어오면서 입구 쪽 테이블 위 물건들을 죄다 바닥에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나와.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발로 차?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무시하냐고? 아유, 사부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말로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곧 식당 오픈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지금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쪽이 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귀한 아들 발로 뻥 찬답니까?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너 나와. 어디 시애미한테도 똑같이 그럴 수 있나 보자. 고작 시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준 거 가지고 어떻게 남편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것도 모자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애한테 집까지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가난한 집 딸내미라서 염치라도 있는 줄 알고 받아줬더니만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한테 못 들으셨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제대로 못 들으셨냐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부모한테 효도하겠다는 것도 죄냐? 죄냐고. 하기사 뭐가 있는 애여야 마음이 곱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집안이니까 이렇게 독하지. 돈에 미쳐가지고선 시부모한테 효도하겠다는 남편 그딴 식으로 대하는 게 어딨어? 전 시모의 이런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딱 보니 남편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유럽 여행 보내준 것만으로 제가 그렇게 화를 냈다고 설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시모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돈에 미쳐요? 돈에 미친 거 그쪽 집안 사람들이겠지. 뭘 다 못 들은 모양인데 집에 가서 똑똑히 막내 아드님한테 들어보세요. 집 담보대출을 뭘 했는지. 월급쟁이가 그쪽 큰아드님 위자료 어떻게 주겠습니까? 18평 빌라에서 애들 키우면서 사는 아들이 무슨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몇백만 원씩 척척 내주겠냐고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저 막내 아들이 돈 들고 오니까 좋다고만 생각하셨겠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지금 그쪽이라 그랬니?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그쪽이라 그래? 그럼 제가 시어머니 대우라도 해줄 줄 아셨어요? 아들 형편도 모르고 몇천만 원이나 뜯어가 놓고 도대체 뭐까지 말한 거예요? 저 이혼합니다. 상의 한 번 없이 수천만 원 담보대출 받고서 싸그리 날려버린 남편이랑 이혼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 제가 경찰에 영업방해를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가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담보대출이라니? 그 잘난 아드님이 자기 집에 돈 대주겠다고 집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상의 없이 대출받은 건 분할이 아니고 본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요. 저 이혼 소송할 거니까 잘난 막내 아드니 끝까지 그렇게 껴안고 사세요. 그게 소원 아니셨나? 늙어 죽을 때까지 막내 아들 옆에서 끼고 사는 거. 그 소원 이뤄드릴 테니까 가서 막내 아들이나 보시며 사시라고요. 얼른 가세요, 가. 그러자 시몬 무척 당황스러워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거짓말이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이고 진실이고 믿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서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 불러요? 지금 부를까요? 엄마, 여기 영업방해를 신고하자. 아니, 가. 너 그거 사실 아니면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그러더니 시몬은 부랴부랴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 말만 듣고 며느리 식당에 와서 뒤없는 시몬아. 자기 집만 생각해서 빚까지 만든 남편이나 이젠 정말 답도 없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정말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하면 분명 그 빚까지 어떻게든 저와 나눠보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 빚도 개인 채무가 아닌 부부 채무라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전부터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점, 혼자 독단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 돈을 썼다는 점이 다 드러나 있었기에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외벌이로 산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엔 제 쪽으로 유리하게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저에게 오게 됐답니다. 그렇게 전 애들을 데리고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웬일로 연락이 왔나 했더니 시댁은 아주 쑥대밭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놈의 투자에 빠져가지고선 이번엔 신용대출까지 잔뜩 받아서 빚만 더 늘어났답니다. 혜미야,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난 우리 아들이 정말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정말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못나게 산다니. 정말 미안하다, 혜미야. 내가 내 자식 잘난 줄만 알고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이렇게 벌러 오나 보다. 덕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산다는데 우리 덕재 안쓰럽게 생각하고 네가 한 번만 좀 기회 주면 안 되겠니? 왜요? 아들, 딸의 딸 하나까지 같이 살다 보니 하나라도 덜어야겠다 싶으세요? 전에 그러셨죠? 아들 옆에 끼고 살고 싶다고 소원 이뤄드렸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번에 양육비 안 주면 너 소송까지 한다 그랬다며? 얘 덕재 그럴 만한 돈도 없어. 아주 신용불량자도 해서 겨우겨우 산다. 그러니 네가 한 번만 좀 받아오. 그래도 애 아빠잖니. 전 그럴 생각 없는데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돈에 미쳤다고. 생각해보니 돈만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남의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양육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제발 좀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애들 아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전 그럼 이만. 그렇게 전 마지막 전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계속 양육비를 미루고 그랬었는데 뒤에선 또 허황된 꿈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혼을 하고서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나 싶어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전시모는 그렇게 절 무시하고 자식만 챙기다 정말로 자식에게 발목 잡히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남편을 한번 용서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신용대출 빚까지 더해져
더 허덕이며 살고 있겠죠. 지금은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 이제 25병짜리 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같이 살았을 집이었을 텐데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 애들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더니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도 갑작스러운 부모의 관심에 더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더 오버하며 투자를 했던 게 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저희 부모님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